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버 어택 컨셉에 관련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킹하는 거를 방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보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보안의 3대 요소는 뭐라고 그랬죠? 기밀성, 그 다음에 무결성, 그 다음에 가용성. 이 세 가지는 꼭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 그러니까 허가된 사람만 볼 수 있게 해야 되고 위변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무결성은 약간의 보안이 높으면 이 가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약간의 좀 양면성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킹 결국에는 해킹하는 이 수법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단계적으로 요거에 이제 대응하는 보호 대책이 이제 수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킹을 어떻게 하는지, 해킹의 유형이 뭔지, 해킹의 특히 이 과정, 이 해킹의 과정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요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네트워크 보안을 할 때 그 정보 수집 단계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해킹이라는 게 아주 뭐 어려운 뭐, 어떤 이론을 알아서 도구, 툴을 뭐 개발을 해서 뭐 해킹을 한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난도의 해킹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초보자도 가능하거든요. 그죠? 어, 어쨌건, 이걸 한번, 사이버 해킹 어택에 관련해서 좀 알고 나서 정보, 네트워크 보안을 해야지. 이런 걸 왜 배우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요 과정, 사이버 공격 과정을 좀 특별히 좀 알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해킹의 이제 사전적 의미는 정보를 열람하고 복제, 변경하게 하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갖지 않은 사람이죠. 네, 권한 또는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 복제, 변경하는 행위가 이제 해킹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사이버 공격용은 뭐 해킹하고 그다음에 이거 denial of service라고 그랬어요. denial of service 어택. 그다음에 홈페이지 변조. 이거는 무결서 정보보안 3대 요소의 인테그리티를 이제 파괴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피싱은 뭡니까? 이게 음, 메일 같은 거를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발송을 하는 거죠. 사용자에게 메일을 뭐 다 발송을 하는데 그 메일 발송 후 텍스트에는 URL이 이제 적혀져 있는 거죠. 그럼 이 사용자가 이거를 딱 클릭하면은 뭡니까? 여기 그 가짜 페이크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로긴, 패스워드도 뭐 넣게 되는 거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죠. 그다음에 여기 뭐 개인정보, 예를 들면 크레딧 카드 번호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이걸 다 입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를 이제 빼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피싱이죠. 요새는 이 피싱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계몽 그 교육도 하고 해서 잘 이제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피싱이 발전된 게 이제 파밍입니다. 네, 파밍은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사용자가 유저가 이제 금융기관 예를 들면 뭐 국민은행이라고 하죠. 이 국민은행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URL을 쳤어요. 그죠? co.kr 뭐 국민 KB인가요? KBCO.kr이라고 이렇게 쳤더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DNS 로컬 DNS에서 이제 IP 주소를 받고 근데 연결을 하겠죠. 이 DNS가 이제 스푸핑이 되는 거예요. 이 DNS가 변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DNS가 변조돼서 원래는 kbc.or.kr이 예를 들면 뭐 192, 뭐 202.30.64.3이 날라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엉뚱하게 뭐 4가 날라와서 그게 연결이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또 페이크 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DNS 스푸핑 공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DNS 스푸핑을 해서
DNS를 가짜 그 IP 주소를 넘겨줘서 이렇게 이제 가짜 페이크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죠. 이 페이크 사이트가 거의 국민은행 그 홈페이지하고 아주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넣고 뭐 이런 건 다 이제 들어오면 다 이제 허가를 해주고 여기에 이제 비밀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뭐 이런 거 다 처리하는 거죠. 그거 받는 순간에 진짜 국민은행에 여기 그 해커가 들어가서 인증하고 계좌번호 넣고 비밀번호 넣고 이제 이체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파밍 공격이잖아요. 그죠? 이거 아주 진화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스미싱이죠. 그죠? SMS 단문 메시지를 보내서 거기에 이제 단문 메시지에 URL이 있으면 이걸 링크해 갖고 똑같이 페이크 사이트로 유도를 해서 개인정보를 압취하는 이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이버 공격입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은 뭐 좀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좀 지울까요? 이거 어떻게 나중에 지울까요? 나중에 지우죠. 초기에는 이게 해킹이 개인의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지적 욕구 등으로 뭐 이걸 탐험하는 행위, 어떤 익스플로러죠. 이런 행위를 했는데 지금은 파괴를 한다든지 어떤 금전적인 어떤 그 욕구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크래킹에 해당합니다. 자, 사이버 어택의 이제 결과는 평판이 만약에 어떤 홈페이지가 여기 서버의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어요. 그러면 평판이 아무래도 기업의 이미지가 좀 손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2차 피해가 돼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죠. 소송에서 이제 지게 되면은 당연히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보호법을 아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보법이 여러분들 법대생이 이게 공부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정보 보안을 하는 사람은 이 개보법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이게 알아야 돼요. 나중에 정보 보안 컨설팅을 하려면 이 컴플라이언스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은 하여튼 강의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을 이제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대상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서비스, 데이터, 주로 데이터에 대한 무단 파일 접근해서 이제 유출하려고 하는 게 많겠죠. 이제 금전적인 이득이 되는 게 이제 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에 보면은 이 해킹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 벌칙이 있어요. 이게 그 5년 이하의 그 징역 또는 예를 들면은 2억 원인가 이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징역이에요. 형사처벌이 됩니다. 이 해킹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이제 네트워크 보안, 이 보안 쪽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잘못하면은 이 윤리의식도 같이 사실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윤리가 약간 이 가치관이 흔들려지면 진짜 해킹으로 돼버리거든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하면 안 됩니다. 저랑 같이 네트워크 보안 공부할 때 VM웨어 써서 이거 내부적으로는 하지 외부에다가 뭐 디도스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지금 형사처벌이 됩니다. 형사처벌하고 이게 행정처벌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행정처벌은 여러분들 그 과태료하고 이제 과징금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과태료는 뭐 2년, 1년 지나면 이건 없어져요. 예를 들면 그저 자동차 뭐 위반해갖고 교통 위반하면 이제 과태료 뭐 5만 원 이런 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행정처벌이에요. 근데 형사처벌은 이건 징역 내지는 벌금이에요. 이건 예를 들면 빨간 줄 건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보면은 이 해킹을 했을 경우에 어떤 디도스 공격을 하면은 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몇 억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멀리서스 코드 그러니까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를 뭐 퍼뜨리거나 뭐 이럴 경우에도 뭐 3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사처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디도스 공격 이런 거 만약에 제대로 해서 발각이 된다 그러면 형사처벌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이버 공격의 이제 목적인데 상태 점검을 한다든지 역량 과시를 한다든지 결국은 이익 추구죠. 이익 추구. 처음에는 이게 화이트 해커에서 블랙 해커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호기심에 요거에 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호기심.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이 먹혀? 뭐 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이제 이익 추구로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요새 이제 비트코인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뭐 5천만 원, 뭐 거의 8천만 원까지 되니까 이 거래소에 대한 그 해커가 이 거래소를 침투를 해서 이 비트코인을 빼가려는 게 뭐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에 경쟁 상대 무력화는 예를 들면은 똑같은 AB 화장품을 이제 아, 파는데 똑같은 화장품을 요 홈페이지가 잘 팔리지 않게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뭡니까? 디도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홈페이지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상품인 B 사이트로 와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런 공격을 위해서 이제 디도스 공격을 하는 거죠. 내부 공격자, 외부 공격자. 이 여러분들은 그 해킹이 꼭 외부에서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홈페이지가 여기 이제 있는데 이 홈페이지 이게 서버라고 봅시다. 여기 이제 웹이 있어요. 웹이 있는데 이 앞에 당연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방화벽이 이렇게 있겠죠. 예, 방화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라우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터넷으로 예를 들면 KT, 뭐 LG 플러스, SK로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라우터에서 여러분들 뭐 패킷 트레이스로 이제 여러분들 넥 액세스 컨트롤,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에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 시스코 라우터다 그러면 여기서 특정 IP는 디나이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특정 IP만 통과할 수 있게. 어떤 특정 IP는 또 디나이 할 수 있게. 여기서 이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에 의해서 이제 1차 방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방화벽이 있죠. 그죠? 방화벽에서도 어떤 IP하고 포트만 들어올 수 있게. 그죠? 특정 IP만 또 들어온다든지, 특정 IP는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또는 포트는 80 포트만 들어올 수 있게. 나머지는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웹은 80 포트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포트는 다 막아서, 여기서 이제 다 걸러내고 그 서비스만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되니까 뭐 안전한 거죠. 뒷단에 예를 들면은 DB가 있고 해서 잘 DB 안전하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웹은 어떻게 돼요? 이 내부 네트워크 있잖아요. 여기 내부 네트워크. 그죠? 이 내부 네트워크에서 이 접근은 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공격에 의해서 해킹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단말기가 그러면 내부 공격자, 내부 직원이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부 직원이 어떤 청탁에 의하거나 또는 금전에 이제 눈이 어두워가고 한다거나 또는 여기다 USB를 잘못 꽂아서 바이러스가 전파돼 갖고 여기 포트가 뚫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격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공격자가 외부 공격자일 확률보다는 내부 공격자의 확률이 더 많다. 과거에 많았어요. 이 내부 공격자는 그 직원뿐만이 아니라 위탁, 위탁 용역을 받은 그 업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업체. 네, 개발업체 직원. 개발업체 직원은 다 여기 접근이 다 가능할 겁니까?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 웹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러면 어, 여기에 있는 개인정보가 여기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해요? 여기 USB에다 담아가서 이제 파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간에 사이버 공격자 유형이 내부 공격자, 외부 공격자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이 외부 공격자는 이제 여기가 되겠죠. 여기. 예. 하지만 이 외부 공격자가 뭐예요? 디도스 공격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80 포트가 열려져 있으니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공격의 유형에 따라서 능동적 공격자, 수동적 공격자로 나눠지는데 패시브 어택이죠. 이건 수동적 공격자인데 시스템 자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만 얻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보 수집, 이거 풋프린팅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 수집이 중요합니다. 이게 정보 수집을 해서 이 OS, 이 지금 웹 서비스라는 OS가 리눅스인지 또는 윈도우 서버에서 하는 건지 이거를 알면은 이 윈도우 서버나 리눅스도 예를 들면은 우분투로 하는 건지 또는 센토스로 하는 건지 우분투로 하는 건지 그죠? 이 다양한 OS에 대한 그 결함이 있거든요. 그걸 취약점이라고 하는데 취약점, vulnerability라고 합니다. 영어로 vulnerability. 이 OS마다 그때 시기에 그 취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해서 그걸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하는데 아직 패치가 덜 된, 그죠? 지금 vulnerability가 발생이 됐다라고 이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리눅스 배포처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패치가 언제까지 나올 거다. 그럼 그 중간에 패치가 나오는 그 틈새 있잖아요. 그걸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그래요. 그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해커가 이제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비스하고 웹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도대체 이 OS가 뭐냐 이거를 수집을 하는 거죠. 이거는 공격도 안 하고 그냥 패시브 어택이에요. 그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풋프린팅이라고 합니다. 발자국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알아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능동적 공격은 시스템 자원을 변형시키거나 시스템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격이에요. 예를 들면 디도스 공격 영향을 주죠. 정말 서비스해야 될 사람한테는 못 해주는 거 아니에요?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장거래, 거래 조작, 그 다음에 재종소, 그 다음 메시지 변조 이런 것들이 바로 액티브 어택이에요. 요 개념은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데 이건 중요해요. 자, 공격 목적에 의한 분류인데 화이트 해커하고 그다음에 블랙 햇 해커 이렇게 나눠집니다. 중간에 이제 해시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화이트 햇 해커는 선의의 목적으로 공격. 어느 경우가 있죠? 모의 해킹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업체에서는 보안 기업 업체에서는 컨설팅을 하는데 이 공공기관이 이제 정보방 컨설팅을 많이 받는데 이 기관에 컨설팅을 할 때 어떻게 되면 자산 분류를 해요. 보호해야 될 자산이 뭐가 있는지, 뭐 그다음에 위험도 측정도 하고 뭐 등등등등 해서 마지막으로 모의 해킹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호 대책을 이제 다 수립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취약점, vulnerability를 거의 없애주거든요. 컨설팅을 하면서. 그러면 제대로 이 취약점이 없는지 한번 모의 해킹 시도를 해요. 이거는 뭐 진짜 해킹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를 바로 이제 화이트 해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참여하는 그 직원들이. 그래서 이건 선의의 목적에 의해서 컨설팅 목적으로 이렇게 해킹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 모의 해킹 대회도 있어요. 네, 모의 해킹 대회를 키사나 뭐 이런 데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다양한 그 대회를 해요. 네? 여기서 만약에 뭐 1등을 한다, 2등을 한다 그러면 뭐 바로 기업에서 이제 모셔가려고 하죠. 우수한 인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블랙 해커가 정말로 이제 악의적 목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수행을 이제 블랙 해커라고 합니다. 다른 말은 이제 크래커라고 이 사람이 이제 하는 행위는 이제 크래킹한다. 패스워드를 크래킹한다 그러면 뭐 패스워드가 예를 들면 1, 2, 3, 4, A, B, C다 그러면 이거를 암호문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MD5 그 해시 함수를 써서 이제 암호화가 돼 있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면은 몇 비트 될까요? 160비트다 그러면은 이걸 경우의 수가 200, 160이 되잖아요. 이 경우의 수를 다 돌려보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크래킹이라고 이제 해요. 자, 이게 중요해요. 또 사이버 공격 과정. 맨 처음에 뭐예요? 프리페어 어택, 그 다음에 접근 단계, 사용 단계, 킵 더 액세스 유지 단계, 그 다음에 커버 더 트랙,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흔적. 그러니까 이 공격하는 그 해커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랍니까? 프리페어 단계가 바로 정보 수집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격 준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프린팅, 스캐닝, 이니머레이션. 우리 네트워크 보안에서 이제 앞으로 이니머레이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이버 공격 과정을 지금 본론에 네트워크 보안에 그 지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바로 해킹을 할 때 이런 단계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해킹이 어떤 단계로 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요 단계에서 뭘 방어를 해야 되는지 전략이 이제 필요로 한 거죠. 그러니까 방어는 해킹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그거에 대한 방어 대책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네트워크 보안을 공부한다라는 건 네트워크 해킹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킹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된다. 어떻게 방어할 수 있다. 이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안을 배운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해킹을 배우는 거예요. 응? 참 동전의 안정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이뉴머레이션에 대해서 목록화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보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예, 이뉴머레이션 배우게 돼요. 예를 들면 엠맵이라는 아주 유명한 툴이 있거든요.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이니머레이션, 공격 준비,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근을 하는 거죠. 획득하기 위해서 충분한 접근 권한을 얻어서 뭐 로긴 아이디는 사실 이메일 주소만 알면 벌써 1차적인 수집을 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의 패스워드를 이제 알면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패스워드 아는 방법이 뭐예요? 예를 들면 사전 공격이라고 있어요. 사전 공격은 뭐 전에 공격한다 이런 의미 아니야.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딕셔너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홍길동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패스워드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에다가 1, 2, 3을 붙일 확률이 높다. 또는 홍길동, 홍일, 뭐 길, 그다음에 뭐 물음표 동 이런 식으로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들 만한 그런 암호를 미리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거를 예를 들면 ETC 밑에 있는 패스워드라는 거를 만약에 이제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으면 ETC 밑에 섀도우죠. 실제 비밀번호 이 섀도우 파일에 있으니까 이걸 확보했으면 여기 예를 들면 MD5로 해서 암호화돼 있고 해시 함수로 암호화돼 있거든요. 그거를 요걸로 해서 이제 MD5로 전부 해싱을 하는 거죠. 요 해싱된 값과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해싱 값이 같으면 홍길동 1, 2, 3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딕셔너리를 쫙 만들어 놓는 거예요. 수만 개를 만들어 놔서 이거를 예를 들면 MD5 여기 섀도우를 보니까 얘네가 MD5를 쓴다라고 돼 있으면 미리 MD5 해놓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는 거죠. 쫙. 그죠? 그래서 일치되는 게 있으면 뭐 홍길 요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사전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 뭐 브루트폴스 공격, 그 다음에 뭐 레인보우 테이블 어택 뭐 이런 이제 패스워드 공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네트워크 보안인데 뭐 이건 시스템 보안에서 배울 확률이 높네요. 네트워크 보안보다는 시스템 보안에서 배우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패스워드를 알아내고 하려면은 이 이메일 주소를 안다라는 거는 벌써 반은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템 접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사용을 하게 되고, 그죠? 수정하고 정보 삭제를 하게 되고, 추후 지속적인 공격이 가능하기 위해서 시스템 접근을 유지한다는 뭐예요? 여러분들 스티키 비트 말고 세뉴아이디 세뉴아이디 설정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백도어를 만들어 놓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미 이제 해커가 이 서버에 침투에 들어갔어요. 침투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우리 이게 유닉스 서버라고 했을 때, 자, 쉘로 이제 쉘 프롬프트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면 잽싸게 예를 들면은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은 모니터라고 이제 합시다. 이 명령어가. 그러면 이걸 카피를 하는 거예요. 모니터를 예를 들면 뭐 USR 빈 밑에 모니터라고 이렇게 이제 카피를 해 놓는 거죠. 근데 이 모니터는 루트 아이디하고 그룹 아이디가 예를 들면 루트고
모드는 475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이게 4로 해 놓은 게 이게 CNUID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내 유저 아이디가 제로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w킴이라는 유저 아이디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요거를 실행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루트 권한을 가지고 실행이 돼 버려요. 그게 이제 백도어 또는 루트키트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침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백도어 뒷문을 마련을 해 놓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들어와서 이제 이 정보를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백도어를 이제 설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백도어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해서 예를 들면 이걸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은 find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되면 모드가 4755는 전부 찾아라. 네? 찾아갖고 그거를 뭐 예를 들면은 이그젝에서 RM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는 게 바로 보호 대책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흔적 지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해커가 들어와서 뭐 조작했던 거를 예를 들면 로그 파일이 생기거든요. 모든 시스템은 그 DB를 액세스하거나 이러면은 그 접속 기록이라는 게 당연히 생깁니다. 법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요, 이 접속 기록을 1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뭐예요? 어카운터빌리티예요. 책임 추적성. 누가 잘못해갖고 이 시스템에서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를 나중에 가리기 위해서 이 어카운터빌리티를 위해서 이 접속기는 즉 로그 파일이에요. 로그 파일은 이제 놔두게 돼 있어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에 보면은 월 1회 이게 제대로 보관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돼 있어요. 개법부 제29조가 안정성 확보 조치인데 그 안정성 확보 조치에 보면은 이 기술적 보호 조치에서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그 파일을 아예 이거를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나갈 때. 그러면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해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계죠. 그죠? 그러니까 해킹도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하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개는 꼭, 요 5개 공격 준비, 시스템 접근, 시스템 사용, 접근 유지, 흔적 가리기. 요 단계는 꼭 기억을 해 주십니다. 나중에 시스템 보안이나 네트워크 보안할 때, 이걸 왜 배우지? 바로, 정보 수집이구나. 이런 거는 그냥 도청하는 거니까. 자, 제가 이거를 우리 한기대 박수정 교수님의 저기 강의 자료에서 좀 제가 좀 발췌를 좀 했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박수정 교수님. 네. 하여튼 네트워크 보안을 본론부터 들어가기 전에 해킹에 대한 그 접근 단계를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학습을 해봤어요.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